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욘디 진료실 라이브 첫 번째 오신 원장님은 코모키 이비인후과의 이상훈 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뭐 앉을 데가 없어서 여기 앉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진료실에 찾아왔고요. 네, 여기가 제 진료실입니다. 뭐 현미경, 모니터,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합니다. 뭐 원래 이런 좀 사용감이 많이 있죠. 네. 오래됐습니다. 아이고. 한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되게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선생님? 점심은 먹었습니다. 오늘 원래 오후 진료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점심을 먹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네. 찾아뵙게 된 이유는 이제 요새 미세먼지 너무 많고 네.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예. 네네. 그래서 미세먼지나 감기에 관련해서 조금 저희가 여쭤보고 예.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 찾아요. 네, 원래 이제 그 감기라는 게 보통 우리가 흔히 추울 때 많이 걸린다고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추울 때는 사람들이 그 추운 날씨나 기온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옷도 잘 챙겨 입고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 주로 감기가 제일 많은 시기는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그러니까 기온이 변할 때죠. 굉장히 추운 날씨에서 따뜻해질 때 또는 너무 더운 날씨에서 너무 추워질 때 이럴 때 이제 기온 격차가 오전 오후 이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할 때 보통 감기가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 중에도 일교차가 거의 10도 이상 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 변화하는 온도에 맞추는데 굉장히 그 에너지라든가 면역력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런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을 하는데 면역력이 좀 모자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봄에는 뭐 춘곤증이라든가 이렇게 막 졸리고 하는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이 봄, 가을이나 이럴 때는 이제 환절기 때는 그 일교차가 심한 것뿐만 아니라 되게 건조해집니다. 건조하면 이제 호흡기 점막에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코라든가 기관지라든가 이런 점막은 기본적인 어떤 수분이나 점맥질로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드라이해지면서 굉장히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뭐 중국의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봄철에 더욱더 이런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겨울철에 지금 독감 환자들이 원체 많았다가 지금 사실 조금 소강 상태이긴 한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조금씩 이제 알러지 환자들부터 시작해서 감기 환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 이럴 때는 계속 일교차가 심해지니까 옷을 여러 겹 챙겨 입어서 막 더웠다 추웠다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죠. 마스크를 써서 이제 너무 찬 공기, 건조한 공기가 쉽게 코나 점막이나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돌이켜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코비드 감염이 심할 때 대부분 마스크를 씀으로 해서 아마 일반 감기는 거의 안 걸리셨을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이제 감기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가를 이제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감기도 많지만 최근에 이제 또 증가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린 것은 알레르기 비염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보통 2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2월 말부터 이제 빨리 시작하는 사람들은 2월 말부터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입질이 오죠.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코 막히고 이런 거. 근데 뭐 늦게 시작되는 사람은 5월 달에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2월 말부터 3월 초에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감기하고 이 알러지 비염은 이제 구분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셔서 내가 이게 감기 때문에 콧물이 나는지 아니면 알러지 때문에 콧물이 나는지 구분을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감기냐 이게 알러지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보통 감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발열, 열이 난다든가 뭐 목이 아프다든가 기침을 한다든가 이 재채기, 콧물, 코막힘 외에 코 증상 외에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콧물이 맑게 나오다 뭐 누렇게 바뀐다든가 없던 기침이 난다든가 이렇게 코 이외의 증상들이 같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몸살이 있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찌부다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주구장창 코 막히고 콧물 나고 재채기 딱 이런 문제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감기가 올 때 재채기, 콧물, 코막힘 나는 건 비슷하지만 알러지 비염은 계속 콧물, 재채기, 코막힘으로 가고 감기 같은 경우에는 뭐 콧물이 누래진다든가 기침을 한다든가 목이 아프다든가 다른 증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요걸 감기하고 알러지 비염 구분할 수 있게 하실 수 있고요. 이제 뭐 사실 이 유발 요인은 다 비슷합니다.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기온 격차가 심해지고 뭐 미세먼지라든가 황사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심해지기 때문에 감기가 됐든 알레르기 비염이 됐든 뭐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마스크 뭐 최소한 뭐 KF 80 뭐 아니면 덴탈 마스크라도 상관없으니까 마스크를 안 쓰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 착용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뭐 그리고 지금 우리 PD님 목소리가 보면 굉장히 심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거의 뭐 저는 전날 술을 한 뭐 밤새면서 술 드신 분 같아요. 코맹맹 지금 목소리가 코맹맹 소리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감기 기운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입으로 숨을 쉬실 것 같은데 우리 이왕 라이브면 제가 한번 우리 PD님 코 한번 봅시다. 네, 여기 모니터를 보면 코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정상 환자들의 코 점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거 정상 환자들은 코 점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다 다 부수실 것 같아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는 안 부서지. 더 세게 부딪혀야 부서질 텐데. 자, 이게 이제 정상 환자들의 코 점막인데, 뭐 이게 이제 한 30대 여성의 코죠. 감기에 걸려 있는 사람 코 점막이에요. 콧물이 이렇게 나와있죠. 감기에 걸려 있으니까. 점막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이런 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상 점막들은 코 점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로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콧물이 이렇게 있고, 그죠?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인들의 코 점막이에요. 숨 쉬는 공간이 넓죠? 이렇게 360도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맹맹이가 심한 사람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저기 모니터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콧구멍 안에 직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코 점막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보세요. 네. 아까 그거하고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죠. 점막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비어 있어야 될 공간이 서로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콧물이 계속 나면서 이렇게 뭐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이쪽으로 숨을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보시면 막 여기가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뭉게 이렇게 다 붙어 있죠.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단순한 감기로 인한 거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붓고 충혈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에는 심한 충혈 없이 아주 굴곡이 있는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이거를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아주 포도송이요, 선생님?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부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치 물집이 찬 것처럼 이렇게 엄청 부은 부어 있죠. 이런 건 이제 알러지 비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러지 검사를 하고 코에 뿌리는 약 같은 걸로 치료를 하셔야 돼요. 봄만 되면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비염이냐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이냐 아니면 뭐 감기냐 구분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열이 있거나 뭐 감기 기운도 없는데 계속 이렇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레르기 비염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검사하고 치료를 좀 하세요. 코맹맹이 소리가 너무 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비교를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 사진에 보면은 여기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쪽이 부어서 다 붙어 있죠. 이게 이제 알러지 비염을 방치하게 되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치료를 하면은 이 코맹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요. 없어지죠. 뭐 코에 뿌리는 약이나 뭐 이런 걸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좀 진짜 하셔야 되겠는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좀 심합니다. 라이브 끝나고 꼭 제가 치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비염이나 알러지 비염이나 감기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이제 그 질문들 위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라이브로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예. 이걸 써보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한 번만 봐주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자기 코를 요즘 이비인후과 가면 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초록초록님이 전문을 주셨네요. 혹시 코가 비중격 망곡증이 있을 경우에 수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아도 좋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비중격 망곡증은 코뼈가 휘어 있는 걸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경우에는 코뼈가 한쪽으로 휘어 있고 한쪽은 또 뚫려 있고 해서 코로 숨 쉬는 게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은 10명 중에 7명, 전체 인구의 70%가 비중격 망곡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수술을 하진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수술하냐 하면 코로 숨 쉬는 게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술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우리 PD님 이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안 하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코점막이 또 변화가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 하면 이제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오돌도돌한 게 이렇게 조금씩 돋아나는, 여기서 비중격 망곡증이랑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칸막이 뼈인데 여기는 똑바로 있는데 이쪽은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게 비중격 망곡증이에요. 비중격 망곡증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걸 깎아내주는 게 수술인데, 사실 이렇게 휘어있다 하더라도 이 관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수술을 안 하고 알러지 치료도 안 하고 놔둔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볼록볼록 솟아나는 게 이제 알러지 비염의 시작인데, 이런 걸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붓습니다. 이렇게 부어서 붙어버리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 공간이 남아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붓게 됩니다. 이럴 때만 해도 아직까지 치료해서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더 붓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막 더 심해지는, 심한 알러지 비염이 되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 부분, 처음에 보여드리는 사진 중에 보시면, 이거를 수술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알러지 치료를 안 해서 생긴 아까 보여드린 이런 다른 문제, 코 점막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치료를 안 해서 놔둔 이게 더 문제가 됐고, 이런 게 훨씬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이 있으신 분이 알러지 비염이 동반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숨 쉬는데 지장이 있거나 진짜 코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꼭 수술할 필요는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신데, 이서연 님이 일교차가 클 때는 목도리를 하는 게 상기도를 보호하는 방법인가요? 하셨네요. 이제 목도리를 해서 이제 목을 이렇게 감싸 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목도리의 중요한 역할은 목 자체를 감싸 안는다고 해서 상기도 감염이 예방한다기보다는, 목도리로 이제 코나 이쪽 호흡기 점막 쪽을 한번 마스크처럼 이렇게 가려주는, 그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 자체를 이렇게 두른다고 해서 상기도가 보호된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자, 반백의 품격님이 PD님이랑 비슷하다고 하시네요, 자신도. 어머.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제 코 점막이 이렇게 부어 있잖아요. 우리 PD님 코 점막이. 자, 그럼 저거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지 이런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인데, 여기 보시면 물집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살들은 다 사실 물렁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염증 때문에 부어 있는 건데, 그럼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에는 이제 뭐 약물 치료도 있고, 뭐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알러지 비염 같은 건 저렇게 붓는 이유가 우리가 두드러기 나는 거와 똑같아서, 뭐 복숭아를 먹으면 팔뚝에 막 두드러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좀 지나면 그 두드러기가 가라앉으면 또 원래 살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코는, 복숭아는 먹다가 안 먹으면 되지만 코는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저 숨 쉬는 공간으로 계속 알러지 원인이 되는 물질이 숨 쉴 때마다 들어와서 저길 자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러지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항원 검사, 알러지 원인 물질이 뭔지를 찾아보는 검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계속 뭐 진먼지 진드기에 알러지가 있는데 계속 먼지에 노출이 된다든가, 고양이 알러지 있는 사람이 고양이를 키운다든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키우죠. 우리 제 이름이 꽁떼입니다. 꽁떼. 네,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딸이 키우는데 꽁떼입니다. 꽁떼. 이쁘죠. 사실은 하버드를 갔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사람 말을 할 줄 몰라서 지금 고양이로 살고 있는 일명 하버드 고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양이를 키우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고양이 털에 알러지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 고양이 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너무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 그럼 고양이를 키우면 코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고양이를 못 키우느냐? 키울 수 있다. 최대한 뭐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서 이제 코에 뿌리는 약이 있습니다.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라고 하죠. 이렇게 칙칙 뿌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 상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제약 회사들이 이런 걸 많이 팔고 있잖아요. 이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다 유효합니다. 사람마다 뭐 맞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유효한데 저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심하지 않은 경우는 하루에 1번 정도를 꾸준히 사용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콧물이 나든 안 나든 소가 막히든 안 막히든 알러지 증상이 있든 없든 그렇게 쓰시게 되면 이 부어있던 점막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날 자극이 된 건 그날 이제 뿌린 약을 뿌려서 가라앉게 되고 하면 차츰차츰 이게 이제 원래 살로 돌아가게 되죠. 저 약의 유일한 단점은 콧물을 좀 덜 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코가 좀 말라요. 그래서 자꾸 뭐 딱지가 잘 생기거나 뭐 심한 경우에 코피가 좀 나기도 하는데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합병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코에 뿌리는 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백의 품격님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가까운 이비인후과 가셔서 알레르기 비염이 맞는지 그리고 뭐에 알러지 있는지 확인하시고 알러지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럼 나머지는 좀 비슷한 이야기들이시고, 반백의 품격님은 이제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죠. 이건 수술로 좋아지지 않아요. 수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점막을 잘라냈다고 칩시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막 그 병원에서 수술하자 그래서 알러지 비염인데 수술해서 막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살을 다 잘라냈다고 치거든요. 이거 다 잘라냈다고 쳐봐요. 수술을 해서. 그럼 이 사람이 알러지가 있는 게 수술을 했다고 없어집니까? 절대 안 없어지죠.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그 잘라낸 살 위에 다시 또 진먼지 진드기가 들어와서 자극을 하면 다시 부어요. 그럼 5년이 안 돼서 다시 또 저렇게 부풀어 오르면 그럼 또 잘라내고 그게 마치 뭐 매년 포도송이가 열리는 걸 포도를 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포도는 멀쩡하게 계속 포도를 내는데 그 포도를 딴다고 해서 당장에는 뭐 포도송이가 안 보이지만 내년이 되면 또 포도가 열리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제초제를 써서 포도송이가 나지 않도록 죽여야 돼. 아예 그냥 수술만 하는 게 그게 뭐 어떤 정가의 보도처럼 완전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수술보다는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후에 코에 뿌리는 약이나 이런 걸로 계속 알러지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질문이 있으신데요. 성이름님이 귀 내부 혈관이 붉어져서 가라앉지를 않는다고 하시는데 귀 내부 혈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를 몰라서 이건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건 이제 제가 맨날 이제 귀는 후비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코도 보여드렸으니까 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침 이 라이브 할 때 이럴 때 왜냐면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마다 그 스튜디오에 설명을 드릴 때마다는 직접 이걸 보면서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이게 이제 그 자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 귀를 한번 직접 한번 볼게요. 네. 우리 PD님 귀를 보면 이제 귀는 이런 식으로 귓바퀴가 있고 잠깐만요. 치료가 끝이 나서 여기 좀 청소를 여기를 보시면 돼요, PD님은. 네, 귓바퀴가 이렇게 있으시면 이 귀 표면에 이렇게 우리 피부처럼 돼 있어서 이런 식의 이제 숨구멍 같은 거 있죠. 피부에 있는 이런 그 피지 같은 게 나오는 이런 그 점맥 그 모공 같은 게 보입니다. 여기 털이 있죠, 입구 쪽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막이 생기게 되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어떤가요, 귀가? 귀는 아주 깨끗하네요. 여기 보시면 귀는 입구 3분의 1, 귓구멍이 이렇게 쭉 있으면 3분의 1까지는 이런 식으로 털이 있는 피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털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3분의 1을 지나면은 이게 전체가 3cm라 그러면 귀 입구에서 1cm까지는 이렇게 털이 있는 피부로 돼 있어요. 이런 피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털도 있고 여기에 이제 각질도 일어나겠죠. 그게 귀지예요. 그런 귀지가 생기고 그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털이 없어요. 털이 없고 전부 점막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털이 없고 피부가 아니고 아주 여기 보통 이제 혈관이 많이
충혈이 되고 붉게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왜냐면 이쪽은 혈관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피부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보시면 어때요? 이런 혈관 같은 것들이 보이죠? 네네. 이게 이제 고막이고요. 고막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고막은 우리가 그렇구나.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난다고 해서 이 진주빛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참 예쁘게 아름답지 생겼어요. 않습니까? 네. 이 고막. 이게 정상적인 고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고막에 닿는 뼈고요. 여기까지는 뭐가 없다.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지가 안 생긴다. 자, 그래서 반대쪽 한번 볼까요? 네. 네, 반대쪽 잠깐 보겠습니다. 반대쪽 귀를 보면. 여기 보면 여기까지 피부하고 똑같죠? 네.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귀를 파시는군요. 이 귀를 파는 사람들의 맞아요. 특징은 귀를 파게 되면 보시면 여기 입구까지 털이 있는데 이 안쪽에 지금 이게 뭡니까? 이 고막 옆에 이런 털이 하나 있죠. 네. 이 털이 이제 발이 달려가지고 막 저 안으로 들어갈 거야. 막 달려가자 해서 들어갔을 일은 없고 누군가가 밀어 넣은 거죠. 보통은 면봉을 쓰거나 뭐 귀를 파거나 하시면 귀를 판다고 파시면 면봉에 밀려서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귀에 들어가요. 다행히 지금 이게 고막엔 닿지 않았지만 만약에 고막에 닿으면 아마 귀에서 들그득 소리가 나서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보통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빼드리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굳이 뭐 이거는 크게 뭐 문제가 없으면 놔두시면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고요. 예, 지금은 굳이 뭐 꼭 건드리실 필요는 없어요. 위치가 너무 깊어서 제가 빼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좀 귀찮아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은 네. 귀를 혹시 저는 귀는 안 팝니다. 제 귀를 보자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귀는 안 파는데 귀지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 귀는 되게 더러워요. 왜 더럽냐면 이게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여러분,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귀가 왜 이렇게 더럽냐고 할 텐데 실제로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제 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귀지가. 귀지가 딱 여기까지 있죠. 귀지가 엄청 많으시네요. 네, 귀지는 있는 게 좋죠. 귀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약간, 귀지는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귀를 판 적이 없기 때문에 귀지가 한 이렇게 번도. 있으면 이게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오고 뭐 저절로 나오고 이제 가끔 저도 가려워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지긴 하는데 딱 네. 그러면 요 털이 있는 여기까지만 귀지가 만들어지고 그 안쪽엔 네네. 귀지가 안 생기거든요. 보시면 여기 좀 벌겋죠. 좀 가려우면 저렇게 벌걸 수는 있어요. 근데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손 댈 적은 없어요. 지금. 이거 빨리 좀 지워야 되겠는데. 볼까봐. 예. 그러면 아까 네. 질문 주셨던 네. 그 귀 혈관 네. 이분도 약간 이쪽 부위가 지금 그 안쪽에 빨갛게- 빨간 건지. 근데 귀 내부를 본인이 보기는 힘들 테니까 네. 병원에 갔을 때 이랬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또 제가 보시면 리수님이 비중격 연골뿐만 아니라 안면 비대칭 때문인지 비중격뼈도 휘어 있으면 뼈는 고정이 어렵나요? 아닙니다. 비중격 교정술을 통해서 연골뿐만 아니라 뼈 교정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코뼈가 많이 휘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비중격 교정술로 얼마든지 수술해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 후반전님, 저희 아이가 5살인데요. 감기에 걸리면 주로 콧물이 뒤로 넘어가면서 기침을 합니다. 이럴 때 상비약으로 콧물약을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기침약을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같이 먹일까요? 자, 이런 경우가 많죠. 실제로 환자분들, 이건 아주 흔히 있는 일, 이건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애들한테 왜 많이 생기냐 하면 어른들은 자기가 인지를 해요.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내가 기침을 하는 게 가래 때문인지 목이 가려운지 자신이 쉽게 인지를 할 수 있는데 5살 애들은 이게 자기가 기침을 하는데 이게 콧물 때문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어요. 어른도 그런데 뭐 애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기침 환자들은 코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른도 그렇거든요. 특히 나이트 코핑, 밤에 기침을 많이 하는 사람들, 누우면 기침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코하고 연관이 있어요. 코가 목으로 넘어가서 그 콧물이 기관지를 자꾸 자극을 하기 때문에 기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많고, 누렇고 끈적끈적한 코가 나올 때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맑은 콧물일 때 더 기침을 심하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렇고 끈적끈적한 코가 나올 때는 넘어가는 느낌이 확실히 나기 때문에 넘어갈 때 뺏겨되거나 가래를 뱉을 수 있는데 맑은 콧물은 정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지도 모르게 주르륵 넘어가서 어느새 기관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러지 비염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기침 가래의 원인이 코가 원인일 수 있다.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콧물약만 먹이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또 소아과 같은 데 가시게 되면 소아과 선생님이 이제 가슴 청진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상태, 그때 상태를 보고 필요하면 콧물약, 기침약을 같이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인생 후반전님 질문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기 때문에 기침 때문에 잘 안 낫는 기침 때문에 오랫동안 병원을 다녔는데 왜 안 낫지? 그럴 때 이제 보면 대부분 비염이 있거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아니면 역류성 인후두염, 식도염 이런 게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애니님, 저는 요새 목이 칼칼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큼하고 소리를 내면서 기침을 하는 게 좋은지 물을 마시거나 약국에서 꿀캔디 같은 걸 먹으면 좋나요? 뭐 꿀캔디 아니면 꿀캔디 먹어서 좋을 것 같으면 그냥 일반 사탕을 먹어도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물 마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기침을 하는 거는 자 그리고 기침도 여러분들이 기침에 대해서 막연하게 나쁘게 생각하시는데 기침은 사실은 이게 뭔가 병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몸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침을 안 하게, 만약에 기침을 안 하게 된다면 우리 기관지나 코나 이런 쪽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가래 같은 것들이 계속 그대로 해서 어디에 쌓이게 되겠어요? 폐에 쌓이게 되죠. 그럼 그게 폐렴이거든요. 그럼 기침은 왜 기침을 하게 되나 하면 기침은 이렇게 우리가 사례가 걸렸다고 생각해봅시다. 뭐 음식물 먹다가 물을 먹었는데 그게 기관지로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막 미친 듯이 기침을 하게 되죠. 그게 병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넘어간 이 액체가 기관지,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에 나쁘니까 반사적으로 그걸 뱉어내게 하는 게 기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환자들은 빨리 병원에 가서 막 기침을 억제하는 약을 써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약국에서 많이 파는 약들 중에 뭐 코대원, 뭐 콜대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기침만 단순히 줄여주는 약들이 많습니다. 먹으면 바로 기침이 멈춰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기침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약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가래가 많이 생기고 코가 넘어가서 기침을 하는데 기침을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래가 다 기관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침약을 먹을 때는 가래 상면약을 충분히 먹어주고 기침을 못하게 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런 이제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침은 오히려 좀 할 때는 충분히 해서 안에 있는 가래를 충분히 뱉어내게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네. 또 뭐 질문할 만한 게 있나요? 저는 눈이 나빠서. 여기 시청하시면서 네. 이비인후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본 건 지금 조커님이 네. 이비인후과에 가면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네. 찬물과 따뜻한 물의 효능이 다를까요? 아, 예.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네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요즘 알러지약은 잠이 안 오는데 선생님은 선호하시는 알러지약 또는 치료법이 있으신지? 아, 예. 조크님이 아주 질문을 잘 주시는데 이거 관계자가 아니니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가면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찬물과 따뜻한 물의 효능이 다를까요? 예. 뭐 제가 뭐 라이브 방송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찬물이 좋을 때가 있고 따뜻한 물이 좋을 때가 있는데요. 따뜻한 물은 기침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따뜻한 물은 기침에 좋습니다. 반대로 찬물은 기침에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찬물이라든가 찬 음식을 먹게 되면 찬 거는 이렇게 뭔가를 모든 조직을 이렇게 좀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기관지라는 곳은 이제 수축이 되면 내경이 좁아지니까 가래 같은 게 쌓이게 되면 호흡 곤란이 오고 가래가 빠져나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기관지가 넓어지면 가래 배출이 제일 잘 되니까 기침도 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관지가 넓어지려면 따뜻한 물이 좋다는 거죠. 릴렉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하고 막 가래가 많이 끓고 이럴 때는 따뜻한 물, 찬물보다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목이 엄청 아파요. 침 삼키기도 힘들고 따가워서 죽겠어요. 편도염, 뭐 인후염 같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 감기 걸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열나고 목이 아파서 막 침 삼키기 힘들고 이럴 때 따뜻한 물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지만 곧 목이 더 아파오거든요. 그래서 목에 통증이 있고 침 삼키기 힘들고 이런 쪽에 염증이 초기의 염증, 급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찬물이 좋습니다. 그럴 때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심하게 편도가 안 좋아서 편도 수술을 하고 나서 맨날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한다든가, 그다음에 축구를 하다가 아니면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고 나서 거기에 뭘 합니까? 아이싱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육이 갑자기 막 찢어지고 근육에 손상이 갔을 때는 처음에는 아이싱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어른들 허리 아픈 만성 염증이 있는 허리가 아파가 막 뭐 20년째 허리 아픈 사람들이 아이싱 하는 걸 보셨어요? 아니면 뜨거운 거에 지지는 걸 보셨어요? 뜨거운 거에 지지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급성 염증일 때는 찬 게 좋고요. 만성 염증에는 이제 따뜻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하는 거는 목 아프고 열 나고 하는 게 있는 급성 염증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결과물이니까 그럴 때는 따뜻한 물이 좋고, 목이 한참 아프고 침 삼키기 힘들 때는 찬 게 좋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 다음에 요즘 알레르기 약은 잠이 안 오는데 라고 하시는데, 잠이 안 오는 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알레르기 약은 졸리지 않습니다. 졸리지 않는 약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예민한 사람들은 알레르기 약을 먹고 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알레르기 약 말고 알레르기 약하고 같이 먹는 약 중에 비점막 수축제라고 해서 코 점막을 이렇게 줄여줘서 코를 숨쉬게 만드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불면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약만 먹으면 막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막 이렇게 각성작용이 생기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나는 코 약을 먹고 감기 약을 먹으면 졸리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또 잠을 너무 못 자고 불면증이 생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담당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약을 빼고 처방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선호하는 약은 없습니다. 저는 뭐 환자분들 요즘 원체 뭐 알레르기 약도 잘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자기들이 환자 자신이 먹어보고 편한 약이 있거든요. 그 약 위주로 드시면 되고요. 알레르기 먹는 약은 대부분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이니까 꼭 그 약을 좋은 약을 찾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도 환절기 비염으로 너무 고생인데 비염도 완치의 개념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뭐 옛날에 제가 뭐 강의하는 데서 보면 비염은 혈압하고 당뇨하고 똑같은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혈압 당뇨를 뭐 완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약을 먹으면서 혈압 관리를 하고 당뇨 관리를 하는 것처럼 비염도 뭐 한 번에 약을 먹고 한 번에 수술하고 완전 뿅뿅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꾸준히 관리하면서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완치라기보다는 혈압 당뇨처럼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면봉을 쓰는 건 안 좋은 습관입니다. 발리 가고파님, 저도 발리를 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 비염 있는데 코를 풀 때마다 피가 나요. 비염 안 낫는 질환인가요? 라고 김지현 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 중에 코가 안 좋은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휴지를 콧구를 풀다 보면 콧구멍 안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코틀도 깎고 막 하는데, 콧들도 뭐 깎을 수는 있지만 저는 뭐 코틀 깎는 걸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깎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바짝 깎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제일 나쁜 습관이 휴지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코를 이렇게 막 풀잖아요.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집어넣죠. 자, 우리가 콧구멍도 보시면 아까 귀도 마찬가지지만 콧구멍도 여기 1cm 입구까지는 털도 있고 해서 일반적인 피부하고 같아서 거기는 뭐 이렇게 이런 휴지가 들어가도 별로 자극이 없는데, 그보다 더 안쪽은 점막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보여드린 이런 아주 핏줄이 있는 이런 곳이거든요. 여기까지 휴지가 닿게 되면 이런 데가 핏줄이 다 헐어요. 이분도 아마 이제 코는 건강하신 분이지만 콧물이 나서 여기를 좀 많이 건드렸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때요 벌써? 충혈이 되고 많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코를 자꾸 이렇게 후비시는 습관, 코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콧구멍 안을 집어넣고 하시게 되면 코피가 잘 납니다. 그리고 세게 코를 풀는 거나 이런 게 나쁘죠. 코 나는 거는 세게 푼다고 해서 그 코가 나온 다음에 더 이상 콧물이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콧물이 나는 원인이 뭔지를, 그러니까 너무 찬 공기에 자극이 되지 않나, 너무 건조하지 않나 이런 걸 체크하셔야 되지, 막 세게 풀어서 코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다 보면 코피만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귀로 가서 귀가 멍멍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코를 풀거나 코를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하시면 코피 나는 건 좋아지실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질문을 보자면요. 콧구멍도 그래서 면봉으로 파는 게 안 좋겠죠, 섬섬옥수님. 섬섬옥수로 콧구멍을 판다고 해서 피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피는 나거든요. 그 다음에 개나리님. 안녕하세요. 매년 초급만 되면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을 해서 힘들다. 계절성 알레르기라고 하던데 치유가 될까요? 초겨울만 되면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콧물이 넘어가서 하는 기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건조해서 이제 기관지가 자극되면서 할 수 있고. 근데 병원에 갔더니 계절성 알레르기라고 한다면, 초겨울이라면 가을이겠죠? 가을에 주로 생긴다고 하면 그 알러지 검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알러지 검사에서 뭐 알러지 물질이 뭐가 나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코에 뿌린 약 이런 걸로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리 가구파님이 계속 질문을 주시는데 발리를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발리 가고 싶은데 발리를 간 지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그죠? 자, 노란 콧물이 나오면 항생제를 먹어야 하나요? 일단 병원에 가봐야 하죠. 예, 맞습니다. 노란 콧물이 맑은 콧물보다 나쁜 겁니다. 근데 노란 콧물이 나온다고 해서 항상 반드시 항생제를 먹어야 되냐? 그렇진 않다. 그 이유가 원래 노란 콧물이 나오는 조건은 맑은 콧물이 나오다가 그 맑은 콧물이 이제 마르고 드라이해지면서 그 농축이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유가 치즈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유를 오랫동안 막 젓고 이렇게 항상 나중에 꾸덕꾸덕해져서 치즈가 되잖아요. 콧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밤새 쉴 새 없이 맑은 콧물이 나오고 하다가 새벽에 이제 아침에 밤새 막 콧물이 나잖아요.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보면 그 콧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찐득찐득하고 누런 코가 나온대요. 풀면은. 그러다가 또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또 미친 듯이 맑은 콧물이 나오죠. 이게,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항생제를 먹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코가 건조해지면서 맑은 콧물이 누렇게 바뀌는 거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항생제를 먹을 필요는 없고 그 만들어지는 맑은 콧물이 덜 나오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비염을 치료하시면은 이제 그 누런 코도 같이 잡힐 거다. 근데 반대의 경우, 맑은 콧물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하루 종일 누런 코가 계속 나오고 냄새나는 콧물이 난다. 이러면 이제 이건 축농증이나 부비동염 이런 걸 의심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항생제를 복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좀 다르다. 안녕하세요 님이 PD님이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또 물어보시는데 지금 PD님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 모르지만 알레르기 비염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알러지 검사하시고 그 다음에 코에 뿌리는 약 같은 걸로 치료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 뭔지 모르겠지만 던지네스가 뭐예요? 개 종류 중에 그래요? 천식과 비염으로 감기만 들면 가래가 많이 생기고 축농증이 자주 오신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천식과 비염이 있는 분은 축농증이 잘 생기니까. 내시경으로 보면 축농증기가 보인다고 하는데 엑스레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시경을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내시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 안쪽이 이제 그 사각동이라고 해서 이 안쪽에 이제 막히게 되면 안에서 이런 콧물이 나오질 않고 안에서 고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농증 끼가 보인다는 건 여기가 부어서 막혀 있거나 여기에 노란 콧물이 고여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람 축농증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요. 그래서 안쪽에 사각동에 엑스레이 찍어서 축농증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건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 정상인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눈, 코, 입이 있으면 까맣게 이렇게 공기가 차 있어서 정상이죠. 이런 거 까맣게 공기가 차 있는 게 정상이에요. 공기가 차 있으니까 깨끗한 거죠. 근데 자 축농증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아까 그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보시면 뭐가 이렇게 물 같은 게 차 있는 게 보이세요? 요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보십시오. 까맣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허옇게 뭐가 차 있죠? 여기는 까맣게 정상인데 이게 농이 쌓이는 거죠. 우리 라떼를 한 잔 따른 것 같죠? 여기 먹다가 가면 라떼처럼 이쪽은 보시면 뿌옇게 전체가 이렇게 부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축농증이죠. 안에 있는 이제 염증이 가라앉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축농증이 엑스레이에서 깨끗하다는 건 이제 찍어봤더니 이러면 이건 이제 저희가 멀쩡한 사람 왜 찍었겠어요? 축농증이 의심이 됐는데 찍어보니까 깨끗하죠. 이럴 때는 그냥 비염 치료하고
항생제를 짧게 먹으시면 충분한데 이런 경우에는 한 2주 가까이 약을 먹고 식이요법 세척하고 코에 뿌리는 약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안녕하세요 님이 제 키보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제 키보드가 좋아 보입니까? 이 키보드는 저는 그 컴퓨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자 무식입니다. 진짜 판무식쟁인데 저랑 같이 있는 우리 원장님 아주 훌륭하신 원장님이신데 새로 오셨는데 아주 젊고 유식하시고 또 환자들도 잘 보시고 되게 친절하신 원장님이 계세요. 그 원장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안녕하세요 님이 이게 무슨 한성 무접점 키보드인가요? 물어보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대답은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판무식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쪼크님이 또 질문을 주시는데 쪼크님은 참 날카로운 질문만 하시는데 혹시 진짜 PD님 아니세요? 선생님 예전 영상에서 편도염은 30대에 생기고 30대에 지나면 안 생긴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가 안 좋을 때 가글링 하라고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평소에 이상이 없어도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리스트린 소금물, 일반물 어떤 게 좋을까요? 네. 30대에 생기고 30대에 지나면 안 생긴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편도라는 거는 이제 언제 제일 크게 생기나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커요. 인생에서. 목 전체 크기에 비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커져 있다가 갈수록 퇴화해서 사춘기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퇴화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의 30%는 퇴화가 안 되고 남아있게 되죠. 그런데 퇴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편도 남아있는 그 작은 편도에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30대 초반까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제가 30대 30% 퇴화가 되지 않은 30%는 그럼 30대만 되면 편도가 있더라도 염증이 안 생기냐? 그렇지 않다. 편도가 있어서 애를 먹이는 사람들은 50, 60대까지도 애를 먹여요. 그러니까 편도가 퇴화해서 없어진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10명 중에 9명은 30대가 지나면서는 30대 초반까지 좀 목 아프다가 40대, 50대에는 사실 목 아플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목 아픈 감기보다는 다른 감기가 잘 생기죠. 물론 생기긴 하지만 그렇지만 20, 30대만큼 그렇게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편도염은 사실은 젊음의 어떤 특권이죠. 목 아프고 막 열나고 목이 딱딱하고 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잘 생기고 나이 든 사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근데 나이 든 사람이 편도가 염증이 자주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편도가 퇴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편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가글링을 해야 돼요. 나는 나이가 40이 됐는데 여전히 목이 자주 아파. 그럼 편도가 크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글링을 해서 예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가글링을 할 때 뭐가 좋으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금색 가글링 하나에 5천만 원짜리로 한 번 하는 것보다 맹물로 2번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가글링은 뭐로 하느냐보다는 가글링 하는 횟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가글링은 목이 아픈 다음에 하면 늦어요. 예방의 효과가 훨씬 더 우월합니다. 논문을 찾아보면 가글링을 해서 감기가 들리기 전에는 가글링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한 50% 이상 맹물로 가글링만 해도 한 3분의 1 정도는 편도염이나 이놈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프고 난 다음에 목에 염증이 생기고 난 다음에 가글링은 통증을 완화시켜서 음식물 먹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병 자체에 빨리 낫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의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글링은 미리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리스테린이나 소금물이냐 일반물이냐 가리지 말고 일반물이라도 하루에 2번, 맹물로 2번 하는 게 리스테린으로 한 번 하는 건 좋다. 근데 그러면 과연 한 번씩 했을 때 누가 제일 좋으냐? 1등은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물이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색깔별로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십시오. 요즘은 색깔 없는 것도 나오던데. 자, 미리님 중에. 소금물 중에서도 그럼 네. 온도도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많이 아플 때는 찬물로 하시면 좋죠. 그런데 소금물을 언제 찬물에 녹여서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이제 나이 많은 어른들 왜 소금이 한 스푼씩 있잖아요. 소금 넣고 그냥 소금을 하는 이유는 소금물이 들어가면 이제 고장액이라고 해서 농도가 다른 액이 되니까 바이러스 말고 이제 세균성 감염 같은 경우에는 그 세균들의 이제 세포막 같은 것들이 잘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소독을 한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록바이스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록바이스님. 영국의 점액낭종 추정 2번 수술했고 조직 검사를 했다. 또 재발할까요? 겁나요? 영국의 점액낭종이라고 한다면 입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점액낭종이라고 한다면은 재발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점액낭종 같은 경우는 그 점막의 그 캡슐, 그러니까 막을 완전히 다 제거해 주지 않으면 재발이 잦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입천장보다는 보통 혀 바닥, 혀 밑에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혀 밑에 생기는 점액낭종은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한 번에 할 때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건강이 최고님이 감기 증상으로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왔다. 요즘 유행일까요? 하셨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2명 있었습니다. 2명. 지난주 통틀어서 2명. 근데 요즘은 유행하는지 안 하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검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이 뭐 38도, 39도 나고 목 아프고 하신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코로나 검사가 자비로 안 해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비로 해야 되는데 비용이 뭐 한 2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드니까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강제로 검사를 해보라고 이제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환자분들 입장도 이해가 가죠. 뭐 코로나든 아니든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뭐 검사를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약이 달라진 것도 아니니까 대부분 검사를 안 하십니다. 그 뭐 조금 이제 집에 자녀가 있다든가 누구한테 온누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서는 가끔 나오고 있지만 유행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 유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하연 님이 역류성 식도염이면 긴장하면 기침 가래가 생길 수 있냐고 하시는데 역류성 식도염 때는 긴장하면 더 생길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위산 역류가 더 심해질 테니까. 그렇지만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긴장을 하든 안 하든 만성적인 기침 가래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목을 이렇게 기침을 하고 가래를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역류성 인후염 환자들은 가래 기침이 잘 생길 수 있죠. 자, 역류성 인후염도 한번 보여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저희 병원에 있는 자료를 잠깐 볼게요. 역류성 인후염이 여러분들이 제일 실제로 많은데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보자면 이제 이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후두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몸의 후두 사진인데 성대가 이게 성대고요. 여기 사진이 좀 흐린데 이게 이제 여기가 식도입니다. 이 부분이 식도고 여기가 우리가 숨을 쉬는 기도. 식도하고 기도 사이에는 이렇게 양쪽에서 이게 성대를 움직여주는 이런 근육 같은 게 존재하고 있어요. 얘 두 개가 서로 오른쪽 왼쪽 다르게 떨어져 있죠. 네.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류성 인후염 환자들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보십시오. 이 사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 사진을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구분이 갑니까? 왼쪽 오른쪽이? 네네. 가요?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붙어버렸죠. 네. 얘는 얘를 가래라고 생각해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자꾸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여기 좀 빨갛게 돼 있죠. 네, 여기 부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얘가 가래고 얘는 얘가 가래. 떨어져 있어야 되는 놈이 자꾸 옆에 와서 붙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역류성 인후염 이런 거. 이 경우는 그렇게 많이 심한 편이 아닌데 심한 사람들은 여기가 벌겋게 돼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막 물집이 찬 것처럼 이렇게 더 부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죠? 싹 떨어져 있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그겁니다. 여기에 커피를 많이 먹거나 술, 담배를 많이 하거나 밤 늦게 먹거나 하게 되면 여기서 위산이 넘어와서 얘들을 이렇게 막 퍼지게 만들죠. 이렇게. 이게 역류성 인후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른 질문들은 다음에 또 저희가 시간 날 때 답변을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도 오늘 원장님 진료실 라이브 첫 번째 그렇습니까? 네, 어떠셨는지 한번 저요? 네. 목이 마릅니다. 덥고 목이 마르네요.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정신없이 50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뭐 이렇게 두서가 없어서 사실은 뭐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요. 이것저것 아주 두서없이 막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뭐 욕심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장님, 네. 나중에 제가 또 뭐 스튜디오에서 방송할 때 뭐 혹시 이런 그때는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답답했었는데, 오늘은 뭐 직접 다 보여드리면서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시간 되면 또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PD님은 꼭 치료를